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무료 핵심 요약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와 2교시를 마무리 짓고 이제 3교시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론은 제 18회 시험에서는 문제가 삐껴나온 문제가 3문제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론점에서 나왔던 22문제 중에서 2문제가 또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25문제 중에서 5문제가 사실 어려웠다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문제는 공부했던 기출론점을 통해서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반면에 19회 시험에서는 삐껴나온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왔던 기출론점 25문제, 여기서 어렵게 출제된 게 2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문제를 빼놓고는 23문제가 기출론점을 통해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19회 시험이 19번의 시험에서 3번째로 합격률이 높았던 시험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 어떻든 우리 이제 20회 시험에서 우리는 120점만 찍고 나오면 됩니다. 12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니까요. 자,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 다시 한번 화이팅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인데요. 사회복지 정책론은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책론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이론적인 부분들, 이건 이제 암기할 내용들, 이게 좀 많이 있죠. 자, 한번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 먼저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먼저 목적 또는 목표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 자, 이걸 목표로 합니다. 자, 근데 요 3가지는 우리가 헌법의 기본권의 구조를 보면은요, 우리가 자, 이게 이제 법제론에 가게 되면 헌법 다음에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법률이잖아요. 법률. 그죠? 근데 이 헌법에 뭐가 규정되어 있죠? 이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기본권이. 자, 근데 기본권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권은 크게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평등권을 이걸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의 목적이에요. 기본권도 목적 기본권이 있고 수단의 기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이 있는데, 이 수단으로서, 여긴 목적으로서의 기본권이고요. 이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이 바로 개별적 기본권입니다. 자, 근데 이 개별적 기본권이 우리나라 헌법 구조를 보면, 기본권의 구조를 보게 되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 헌법 제 31조부터 36조까지가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헌법 제 34조거든요. 헌법 제 34조. 우리 법제론에서는 헌법 제 34조 요거 제 1항부터 6항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걸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게 1항부터 6항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항이 모든 국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인간다운 생활권, 이게 이제 1항이 인간다운 생활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자, 헌법 제34조의 1항이죠. 이 1항이 31조부터 36조까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31조에 36조의 모든 조문들은
누구를 목적으로 해요? 헌법 제34조의 1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유권적 기본권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자율권, 그 다음에 청구권, 참정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포괄적 기본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특히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의 사유권적 기본권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법이 바로 사회복지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은 뭡니까? 사회복지 제도가 되고 사회복지 정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거꾸로 올라가면 사유권적 기본권, 이걸 목적으로 하고요. 얘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기 이 세 가지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목적, 목표에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외울 때에는 그걸 헷갈릴 만한 것들을 추려서 외우는 것이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특성에 개인의 자립을 강조한다. 또는 직접적 욕구를 충족한다. 그리고 개별적 욕구를 충족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 문장들 모두 맞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매크로잖아요. 매크로면 간접 실천이잖아요. 거시 정책이니까. 그죠? 거시 제도 정책이니까. 그러면 간접 실천이면은 어떻게 간접 실천인데 개별적 욕구를 충족해요? 이건 직접 실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헷갈릴까 봐 그런 것들을 지문에다 집어넣어서 틀리끔 내는 겁니다.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즉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목표 또는 특성에 개별적 욕구 충족이나 직접적 욕구 충족이나 또는 또 하나 헷갈릴 만한 거 일방적 선택입니다. 일방적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선택성입니다. 즉 가치 중립적이다가 아니라 가치 판단적이에요. 또 가치 선택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쌍방적이다 하면 안 돼요. 일방적 이전입니다. 그 외에도 소비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겁니다. 소비적인 욕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 목표, 특성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 기능입니다. 기능. 자, 여기서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여기 기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좀 주의할 기능이 있어요. 주의할 기능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소득 재분배죠.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이 소득 재분배는 1차적 분배입니까? 2차적 분배입니까? 이거 2차적 분배죠? 2차적 분배, 2차적 분배. 2차적 분배이고 이 소득 재분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능력에 따른 부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능력에 따른 부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능력에 따른 부담 맞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그것 자체가 소득 재분배예요. 자, 근데 요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자,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회복지정책 이렇게 하면 틀리죠. 사회복지정책은 능력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부담이죠. 즉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능력에 따른 부담은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는 거예요. 세금 더 내. 이렇게. 결국 이게 소득 재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능력에 따른 부담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자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히려 뭐예요? 이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배분인 거예요. 능력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배분. 이 필요에 따른 배분을 필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능력에 따른 배분을 얘를 능력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는 능력에 따른 원칙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원칙이에요. 즉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바로 필요에 따른 배분이고 필요의 원칙입니다. 자,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거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것은 이 기능에서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공적 재분배와 그 다음에 사적 재분배. 이 사적은 민간을 의미하죠. 즉 민간에 의한 재분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 그죠? 단기적 재분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공부죠. 그 다음에 장기적 재분배의 대표적인 것이 적립 방식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발적 재분배대로 잘 알고 있어야죠. 우발적 재분배. 우발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 또는 우발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는 우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발적인 사고 재해, 그러니까 산재나 건강보험이 우발적 재분배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세대 내 재분배와 그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 자, 세대 내 재분배는 적립 방식,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 방식, 그죠? 그리고 세대 내 재분배 안에 또 두 가지로 나뉘죠. 뭐예요? 수직적 재분배와 그 다음에 수평적 재분배죠. 수직적, 수평적 재분배는 둘 다 동일 세대 내이죠. 하지만 이제 수직적 재분배는 동일 세대 내에서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에 그래서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 이렇게 나뉘는 거고, 이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세대 내 동일한 계층 내에서, 그죠? 위험 부담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험 발생 수준이 다른 거죠. 고위험 집단 대 저위험 집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공공부죠. 수평적 재분배 사회보험이 여기에 들어가죠. 사회보험. 근데 가족수당, 아동수당 그것도 이제 여기 수평적 재분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시간적 재분배, 그 다음에 사람 간 재분배에서 우리 시험은 아직 이제 시간적 재분배까지 나왔습니다.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소득이 낮은 시기로 적립 방식이 이제 이와 같이 시간적 재분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 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사실 지금 1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사회복지 주체 논의가 중요하죠. 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에요. 국가 개입의 정당성. 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시장 실패 이유입니다. 시장 실패 이유. 즉 시장 실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게 바로 시장이 비효율적, 시장이 실패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가 요거는 목차가 먼저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또 둘로 나뉘거든요. 그죠?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어쨌든 외부 효과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입니다. 다만 이제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재원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그죠?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재원화 서비스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 이제 또 뭐예요? 공공재. 자, 이 공공재는 가치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재 가치재 나오면 무조건 국가 개입의 정당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가. 알았죠? 목차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정부의 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칭성입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은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불완전한 정보,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역선택. 요게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에 들어갑니다. 여기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부의 비대칭성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불완전한 정보는 공급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소유자보다. 근데 이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소유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위험 발생에. 자, 위험 발생에 뭐예요? 독립성이에요? 아니죠. 독립성 아니죠. 뭐예요? 비독립성. 그죠? 비독립성.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험 발생의 상호존성. 그죠?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들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품 평등주의, 즉 소득 또는 이제 소득 재분배, 그죠? 소득 분배의 이제 불공평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반면에 민간 부문의 필요성. 즉 이것은 민간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실패를 얘기합니다. 정부 실패. 여기는 아까 시장 실패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부 실패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윌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제도적 복지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전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자, 국가주의 그리고 그러니까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무료 핵심 요약 강의 내부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시장이 실패하는 것은 자녀적 복지입니까? 제도적 복지입니까? 당연히 제도적 복지죠. 제도적 복지에서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자녀적 복지에서는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제도적 복지가 바로 보편주의예요. 보편주의. 우리가 이제 이 보편주의하고요, 얘하고 이 선별주의는 또 우리 정책론의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의 급여 자격에서 이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또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민간 부분의 필요성, 즉 정부 실패에는 파생적 외부 효과나 또는 XP 효율성이나 정부 조직의 내부성, 그리고 이제 비용과 편익의 절연,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물론 이제 우리 1급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개념들이. 근데 이 정부 실패에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도덕적 해이가, 자, 도덕적 해이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즉, 여기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들어가지만 이 도덕적 해이는 다시 한번 민간 부분의 필요성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실업의 함정이나 빈곤의 함정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제도도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 제도나 자활 장려 세제나 즉 자활 장려금이나 또는 EITC 즉 근로 장려 세제 이런 것들은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돼요. 물론 당연히 이제 본인 부담금도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되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요거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복지다원주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게 복지다원주의입니다. 이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비공식 부분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했던 거예요. 자, 근데 비공식 부분이 사회복지를 제공하다가 사회가 좀 발전하게 되니까 자발적 부문, 즉 자원 부문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부문,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자발적 부문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요, 이게 이제 또 사회가 발전하게 되니까 이 상업적 부문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상업적 부분이 생기다가 이제 복지국가 확립기와 황금기를 통해서 공공부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공공부문이. 그렇죠? 공공부문이 커져버린 거,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복지국가 확립기와 황금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기기 때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아니 공공부문에서 역할이 너무 커졌으니까 공공부문의 역할을 이 세 가지와 뭘 하자? 역할 분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 역할들을 이때 가지고 민간 부분과 역할 분담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죠. 비자발적 부분, 비공식적 부분, 자발적 부분, 상업적 부분.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한 단어로 하면 얘가 민간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역할을 민간 부분과 역할 분담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은 민영화 하자는 거, 민영화. 그래서 이 복지다원주의는 곧 민영화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면 복지의 공급 주체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정부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이걸 복지 혼합이라고도 하는데 복지다원주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공과 민간의 기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섞였으니까 유사해지겠죠? 그 다음에 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과 민간의 구분은 모호해지는 거예요. 자, 이 복지다원주의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입니다. 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5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어떻든 여기 정책 가치에서는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정책 가치에서 자, 이 평등입니다. 평등. 자, 이 평등은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보면 좋아요. 이 기회의 평등. 자,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준다. 그래서 그 과정상 그 기회,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의 평등, 바로 과정상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상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자, 여기서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 10명 달렸으면 10등까지 나오겠죠? 그죠? 이걸 바로 이제 비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례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비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기여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공헌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욕구에 비례해서 자원을 더 배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주게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노력한 사람한테 더 줘야지 그걸 공평하다고 말을 해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또는 노력한 사람한테 더 주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았는데 더 주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평 또는 형평. 요게 바로 뭐예요? 비례적 평등이에요. 공평, 형평이. 알았죠? 공평, 형평이 비례적 평등이다. 자,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게 되니까 뭐가 발생됐어요? 바로 불평등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하자? 다시 재분배하자. 그래서 이게 바로 결과평등이에요. 다시 재분배하는 거 결과적 평등. 자, 10명이 뛰었으니까 똑같이 한 사람씩 가져가자. 그죠? 한 개씩 가져가자. 그러니까 수량적 평등. 모두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절대적 평등. 자, 그리고 수량적 평등을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산술적 평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 돼요.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과 이제 자유를 좀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자유를. 자,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가 기회 평등, 여기가 비례적 평등, 여기가 결과의 평등인데요. 얘보다는 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올수록 자유와 이제 연결시켜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는 더 증진되는 거예요. 더 증진. 이쪽으로 올수록. 알았죠? 그리고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라고 하거든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더 제한받는 거예요. 더 제한. 또는 더 침해되는 거예요. 더 침해. 알았죠?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를 바로 얘기하면 적극적 자유는 능력의 측면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는 기회의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효율성, 지금 이제 자유까지 같이 해버렸죠. 이 적극적 자유는 이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나,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제 간섭 또는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빈자들의 자유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평등하고 자유했잖아요. 지금 자유. 그 다음에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 이 효율성인데 이 효율성은 크게 목표로서의 효율과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효율로 나뉩니다. 이 목표로서의 효율, 얘가 파레토 효율입니다. 또는 이제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죠. 수단적 효율은 둘로 나뉘죠. 목표 효율성과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목표 효율성은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타겟에게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여부이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행정이 간편하면 간편할수록 운영 효율성은 높은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 이제 선별주의, 그 다음에 자, 보편주의로 연결해 보면 이 보편주의가 무슨 복지? 제도적 복지. 선별주의가 무슨 복지? 자녀적 복지. 그죠? 요걸 왜 연결하죠? 이게 바로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의 급여 자격에서 이게 나오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보게 되면은 보편주의는 운영의 효율성이 여기가 높죠. 선별주의는 목표 효율성이죠. 목표 효율성이 높은 것이고요. 뭐 당연하죠. 그죠? 선별주의는 골라서 그 대상에게 주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효율성은 고르지 않다 보니까 고르는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편주의는 고르지 않으니까 그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여기 파레토 효율은요, 배분적 효율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인 그 개인한테 맡겨버리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시장 효율성과 같은 개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그것이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등과 효율이 상충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래. 근데 파레토 효율적이래. 즉 시장 효율적이래.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문장이 그러면 이제 평등과 효율이 상충되지 않게 되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치가 욕구예요. 욕구죠. 즉 뭐예요 이게?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 사회적 적절성은 뭘 충족시키는 거죠?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죠?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자, 그러니까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입니다.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원하고 바라는 것까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사회적 적절성이 아니라 욕구의 만족이에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욕구는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욕구, 상대적 욕구가 있는데 이 사회적 적절성은 결국 절대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자, 따라서 이 사회적 적절성은 형평성의 가치와 상충합니까? 상충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가치가 뭐예요? 형평성이 뭐예요? 아까 비례적 평등. 이것과 상충합니까? 상충하지 않습니까? 상충하죠. 왜? 비례적 평등,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자. 그렇지만 사회적 적절성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자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절대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절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와 형평성의 가치는 상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긍정적 차별과 형평성은 상충할까요? 어렵네요. 긍정적 차별은 시장에서 부정적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거꾸로 그들에게 긍정적 차별을 통해서 메꿔주는 겁니다. 즉 보상해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긍정적 차별은 여성고용할당제, 장애노무 고용제가 대표적인 그 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 말은요. 긍정적 차별은 그거 자체가 이제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평등에 들어갑니다. 긍정적 차별은. 그런데 기회 준 거잖아요. 일할 기회 준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차별은 즉 여성들에게
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죠. 따라서 긍정적 차별은 자유로 얘기하게 되면 적극적 자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능력을 발휘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능력에 맞게끔 보수를 받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말은 뭐예요? 능력을 얘기한 형평의 가치를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차별은 형평의 가치를 실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거기까지 약간 좀 어려웠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아까 기회평등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유 얘기했고요. 세 번째 효율성 얘기했고요. 네 번째 사회적 적절성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롤즈의 사회정의론.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뼈대를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됐다. 합의하게 됐는데 왜 합의하게 되죠? 원초적 상황 속에서 무지의 장막, 즉 무지의 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하게 된다. 왜냐면은 무지의 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왕 희소한 자원을 같이 두고 이제 경쟁하게 되면 내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됐는데 이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다. 제1원칙은 평등의 원칙, 제2원칙은 불평등의 원칙, 즉 차별의 원칙이죠. 근데 그 차별이 정당한 불평등, 정당한 차별의 원칙이 돼버려요. 자, 어떻든 제1원칙 평등의 원칙은 자유를 평등하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또는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에서 제2원칙에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여성 이렇게 있을 때 이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 때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 여성들을 차별 대우해 줘야 돼요. 그렇게 차별 대우해 주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또 두 번째 원칙이 이 원칙의 두 번째가 바로 차등의 원칙이죠.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바로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로 가야 하는데요. 자, 역사는 빈민법 이전과 자, 빈민법 단계 어차피 이전에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자, 빈민법 단계 그 다음에 민간 활동 단계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시대 또는 사회보험 단계 그 다음에 복지국가 단계 복지국가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빈민법은요. 빈민법 자체가 뭡니까? 빈민법이 공공부주예요. 지금으로 보면 공공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부주의 효시는 빈민법이 되고 이제 사회보험의 효시는 이제 공제조합이 되게 됩니다. 어떻든 이 빈민법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죠?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그 다음에 스피넷랜드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 그 다음에 공장법, 그 다음에 개정구빈법. 순서 알아야 돼, 순서. 알았죠? 순서 알아야 돼, 순서.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지만 순서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 다음에 스피넷랜드법, 그 다음에 개정구민법이 특히 잘 나왔습니다. 아예 작업장법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1급 시험에서는. 이거 뭐 공무원 시험은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자,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는. 자, 근데 1급 시험은 또 1급 시험에 나오는 논점이 있고,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나오는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논점에 맞게끔 공부하면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1601년에 제정이 되었죠. 이 1572년부터 제정된 일련의 법들을 집대성한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할 것은 빈곤에 대해서 국가 책임, 그죠?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됐다. 근데 국가가 1차적 책임입니까? 아니죠. 2차적 책임을 진 거죠. 1차적 책임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조부모의 책임까지 부양 책임까지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구빈행정을
행정. 자, 전국적인 구빈행정을 만들었죠. 전국적. 근데 구빈행정을 통일했다 하면 안 되죠. 구빈행정 통일은 여기 개정구빈법입니다. 왜냐하면 개정구빈법에 보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나오거든요. 균일 처우의 원칙.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을 통일시킨 것이고, 여기는 구빈행정에 있어서 전국적인 행정구조를 수립했다는 것이죠. 중앙의 추밀원,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빈민법 하고 여기 개정구빈법하고 그 차이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빈민법은 가치가 있는 빈민과 가치가 없는 빈민, 그 다음에 요보아동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나눈 것은 이건 자선조직 인보관 운동에 그대로, 아니 자선조직에, 자선조직 협회에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인보관이 아니라. 자, 여기 민간활동 단계가 이제 민간이 참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COS하고 SHM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 COS가 바로 여기 가치 있는 빈민, 여기 그러니까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 요걸 그대로 논리를 가지고 오죠. 원칙을. 그러니까 구빈법 이념에 기초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COS가. 그죠? 여기 민간활동 단계를 우리가 전문적 사회복 실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실천의 역사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빈민법이 교구세를 사용했거든요. 즉,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걷어서 교구 단위로 실시하다 보니까 빈민들이 좀 더 잘해주는 교구로 이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아버린 것이 정주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장법으로 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빈민법에서 빈민들이 가졌던 최초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그래서 노동 능력 없는 빈민들, 즉 가치 있는 빈민들을 작업장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남녀노소 모두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작업장은 지하 교구의 지하 감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자, 여기 길버트법이 먼저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 길버트법이 먼저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스피넨랜드법입니다. 이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은 빈민법의 인도주의화죠. 빈민법의 인도주의화입니다. 자, 길버트법, 스피넨랜드법입니다. 자, 이 길버트법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원해구제를 원칙적으로 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넨랜드법에서 가족당 제도에 또는 최저임금 제도에 기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했고, 그 다음에 개정구빈법은 이제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은 평등으로 따지면 무슨 평등입니까? 비례적 평등이죠. 그죠?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여기 그 열등처우의 원칙은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의 보충급여 방식의 공공부조의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사회보험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883년, 그러니까 독일과 그 다음 영국 이렇게 나뉘어야 돼요. 독일은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입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은 자유당이 집권해서 자유당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죠. 국민보험법은 둘로 나뉩니다. 뭐예요? 건강보험하고 건실, 그죠? 실업보험이죠. 미국은 노실이지만 여기는 건실이다. 이렇게. 이거 이제 복지국가 시대 때 이제 황리기가, 자, 여기가 황리기, 황금기, 위기기, 재편기에서 이 황리기가 1920년에서 1945년까지인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하거든요. 1935년에 미국의 사회부장법,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 이렇게 둘로 나뉘게 해.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죠? 어떻든 이제 독일에서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질4년, 그죠? 질병보험, 산재보험, 누령 폐질연금이고요. 자, 아까 여기 건실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노실이에요, 노실.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에요. 그죠? 이렇게. 좀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당연히, 베버리지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942년에 이 보고서가 발간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제도는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 즉 강제적 사회보험이 주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성공 3가지 전제 조건, 그 다음에 5대 사회학, 그 다음에 사회보험 운영의 6대 기본원칙,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하는데, 특히 6대 기본원칙에서는 사회보험이니까 기여금을 거대하는데 똑같이 걷죠. 네, 똑같이 걷었으니까 똑같이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균일기여 또는 정액기여, 그 다음에 정액급여, 균일급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이 기여는 소득 차등부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근데 베버리지 보호소에서는 기여금을 똑같이 걷었다. 그 다음에 급여도 소득 비례 급여가 아니라 균일 급여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법령과 관련해서 법 제정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지금 이제 무료 강의에서 법령 특강 강의에서 이 법령 제정연도를 또 다뤄볼 테니까 거기서 보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법 제정연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건 법제론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법 제정 순서 또는 뭐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법 제정 연도를 외워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은 법제론에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의 역사, 행정의 역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연도 법 제정 연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도를 알아야 할 것들은 또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사항 1970년에 제정돼서 2가지 알고 있어야 하고, 83년 3가지, 92년 2가지, 97년 3가지, 그죠? 2000년 1가지, 2003년 2가지, 이거 무조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거기는 법령 특강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과 사상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과 사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론이 크게, 자, 정책 이론 3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그리고 복지국가 발전 이론, 복지국가 발전 이론, 그 다음에 복지 유형론, 이렇게 복지 유형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Y는 fx에서 이 Y라고 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어떤 원인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해서 우리 여기 5개 알아야죠. 복지국가 발전 이론도 복지국가 팽창기에 복지가 여기서 만들어진 복지가 왜 이렇게 팽창해 버렸느냐. 복지 유형론은 복지국가 유형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그 중에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이제 사회 양심론, 그 다음에 음모이론은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라고도 하죠.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구조 기능주의 이론으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론, 마샬의 시민권론, 그리고 확산 이론,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론인 이익집단 정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 이론 다음 또 뭐 있죠? 이 다원주의 변종, 뭐요? 조합주의 이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인주의 이론. 삼인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였죠? 코르피의 권력자원 이론. 그죠? PRT. 자, 권력자원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거 삼인주의 이론을 권력자원 이론. 우리 시험에 권력자원 이론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중심론. 그죠? 국가중심론. 각각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복지국가 유형론의 여러 가지 학자들, 이분법. 윌렌스키 르보 거 우리 다루었던 윌렌스키 르보가 바로 2분 모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티트머스 3분 모형. 그 다음에 조지와 윌딩이 4분 모형.
조지 월딩은 다시 육분 모형을 또 제시했죠. 그죠? 그 이제 이데올로기에서 바로 보게 되는데 이 사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지 월딩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조지 월딩의 모형. 자, 이 조지 월딩은 이제 그러니까 예스피 앤더슨 먼저 우리가 좀 봐야죠. 예스피 앤더슨은 뭐예요? 타일 상품화와 계층화를 가지고 나눴죠. 타일 상품화와 계층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추가시켜 보면은 하나의 또 기준이 뭐였냐면은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과의 관계를 또 추가시켰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했죠. 네, 우리 집은 아직까지 타일 상품화와 계층화 가지고만 나왔는데, 자, 어떻든 요걸 가지고 나눠보니까 세 개의 국가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 중간인 나라, 그 다음에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 이렇게 나눈 거죠. 높은 나라, 삼인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부자 그래요. 사부자가 되네요. 근데 이제 그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도 하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스웨덴, 여기는 독일,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 그죠? 여기는 미케오, 여기는 도고프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웨덴인데. 자, 여기서, 자, 예스피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이건 이제 각 나라들의 여기 공통적인 특징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잘 정리하시고요. 아까 이제 국가와 시장과 가족의 역할에 있어서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삼인주의 복지국가죠. 여기는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여기는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여기는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연대의 근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다음에 우리 사상으로 가게 되면 사상에서는 이게 그래도 이것도 이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공부할 내용은 되게 많은데 근데 나오는 내용은 되게 얕게 나와요. 사실은 얕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자 우리가 그거와 그 다음에 중도와 중도자와 그 다음에 극좌의 이데올로기의 연속선 하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반집합주의, 여기가 소극적 집합주의, 여기 폐변 사회주의, 그 다음에 여기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스주의. 반수패마. 그죠? 반수패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육분 모형에서는 여기가 신우파, 그 다음에 여기가 중도 노선. 참고로 신우파는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신우파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그러니까 여기 신우파라고 했으면 이 안에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알았죠? 그거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노선. 여기가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대로 마르크스주의죠. 자, 참고로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것 좀 말씀드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였죠?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가, 자기 규제적인가. 여기는 있다라고 하죠. 여기는 없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 결함과 관련해서 여기 중도 위에서는 수정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그래서 자본주의 안정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중도 위에 해당돼요. 근데 자본주의를 극복해버리자라고 하면 여기가 되죠. 극복해서 어디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여기는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자본주의를 지향 또는 옹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회주의로 가자. 극복해서. 근데 이제 이 둘의 차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도자와 극좌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폐변 사회주의나 삼인주의의 경우에는 사회주의로 가되 어떻게 가자? 사회 개혁을 통해서 가자. 점진적으로. 하지만 이제 여기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회 혁명을 통해서 가자.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상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자, 지금 이데올로기와 사상인데 지금 이건 사실 이데올로기인데요. 조지 월딩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복지국가 모형을 나눴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을 지금 본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조지 월딩 거로. 물론 이제 조지 월딩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녹색주의와 그 다음에 녹색주의는 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녹색주의와 페미니즘을 추가를 시켰죠. 그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이데올로기와 사상인데, 이데올로기를 사실 본 거고, 지금 이제 사상적
조류와 관련해서 우리 비민법 시대를 관통했던 것이 바로 중상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방임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케인즈주의, 그 다음에 삼인주의로 가서 복지과 황금기 때, 그 다음에 다시 극우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유방임주의고 여기가 그러다가 케인즈주의로 오게 돼요. 베버리지 케인즈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케인즈주의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삼인주의로 오게 돼요. 복지과 황금기 때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요. 신자유주의.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이제 이쪽 그 극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신자유주의 이 이데올로기 그 신자유주의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자 3인주의 여기 중도 좌에 있는 이 3인주의가 복지과 황금기가 제1의 길이에요. 이게 제1의 길.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로 복지과 유기기 때 여기로 오잖아요. 여기가 제2의 길이에요. 근데 재편기 때는 이 둘을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제3의 길이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제3의 길은 적극적 복지인데 적극적 복지 전략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복지다원주의. 그죠? 두 번째가 사회투자국가. 그죠? 세 번째가 의식의 전환. 그죠? 이 복지다원주의하고 물론 이제 사회투자국가는 이제 이게 근로연계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즉 직접적으로 경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일할 능력을 갖게 만들어서 일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기회평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회투자국가 즉 제3의 길에서는 자, 사회적 배제 감소 그리고 자, 그러니까 구빈군의 개념이 아니라 신빈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이제 형성 과정 그다음에 정책 결정 모형이 우리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은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나 이슈를 아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젠다가 형성되면 그다음에 대안이 형성되고 여러 대안들 중에 특정 대안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정책이 결정된 거고요. 그걸 집행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 평가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기출 문제 보시는 선생님들은 역대기출 문제에서 그간에 나왔던 정책 평가 문제를 싹 풀어버리고 그 해설을 정확하게 간파해버리면 그러면 정책 평가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맞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 평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형성평가, 총괄평가 그 조사론에서 평가조사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도 평가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다 녹아져서 또 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정책 평가에서도. 근데 정책 평가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 사회적 효과성이나 비용 효과성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특히 그중에 이제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은 이제 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와 관련해서 또 그 결부지어서 또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정책 결정 이론에서는 그 정책 결정 이론은 행정론에서는 의사결정 이론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책 결정 이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먼저 합리무형, 그 다음에 만족무형, 그 다음에 점증무형, 혼합무형, 최종무형, 쓰레기통무형까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뭐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하니까요, 우리가. 그죠? 예. 합리무형은 무슨 합리성? 고도의 합리성. 자, 만족무형은 제한적 합리성. 점증무형은 정치적 합리성. 혼합무형은 종합적 합리성. 최종무형은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초합리성. 그죠? 마지막 쓰레기통무형은 합리성이 없죠. 그죠? 우연히,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우연히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내용 분석인데요. 이 내용 분석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정책 내용 분석. 우리 다시 한번 정책 내용 분석은 길버트와 테렐이 또는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길버트와 스펙트 다음에 이제 스펙트 교수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테렐이 공저자로 들어오면서 길버트와 테렐
자, 정책 분석은 자,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정책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과정 분석이죠. 과정 분석. 자,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 자체를 분석하는 거, 이것을 만들어진 산출물을 분석한다. 산출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산출 분석은 정책에 만들어진 그 정책 자체, 정책 대안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어서 이걸 내용 분석, 정책의 내용 분석이 되게 됩니다. 이건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바로 효과 분석이 됩니다. 또는 이걸 성과 분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거. 정책의 내용 분석은, 자, 급여의 자격, 즉 사회적 할당인데요. 급여 자격.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 그죠? 급여 종류. 즉 사회적 급여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재정 체계 또는 재원 체계가 되죠. 자, 이 급여 자격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급여 종류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달 체계는 행정하고도 겹치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우리가 중앙과 지방은 거기서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책론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나머지 세 가지는 무조건 잘 나오는데, 그죠? 재원 체계까지. 특히 이제 급여 자격과 급여 종류는 우리나라 현재 정책 제도를 가지고 또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 급여 자격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예요. 선별주의. 근데 우리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로 보게 되면 이 보편주의는 무슨 복지입니까? 제도적 복지죠? 제도적 복지이고 여기는 자녀적 복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 급여 자격제를 결정할 때. 자, 보편주의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삼자. 자, 문제, 지금 사회적 유보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대상으로 삼자라고 하는, 선별해서 대상으로 삼자라는 뜻이에요. 자, 특히 이제 보편주의의 장점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뭐예요? 사회적 효과성. 그죠? 효과성을 중시하죠. 사회적 효과성을 중시하죠.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중시합니다. 그죠? 요거. 물론 이제 선별주의, 보편주의 장단점은 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고, 그거 말고 이제 이건 이분법적인 구분인 것이고, 좀 더 선택의 차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게 귀속적 욕구죠? 이게 보상과 기여이죠? 진단적 구분, 그 다음에 자산조사. 자, 여기 귀속적 욕구와 보상 기여는 여기는 누구한테 줘요? 집단한테 주죠. 집단 지향적 할당 또는 이걸 범주적 할당이라고 하고요. 진단적 구분과 자산조사는 개인별 할당이죠.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별 할당. 그죠? 네. 그 다음 이제 이 욕구 판단의 이 기준에 있어서 여기는 규범적 기준. 여기는 형평성이 입각한 규범적 기준 또는 그냥 규범적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기술적, 진단적, 기술적.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로 가게 되면, 자, 급여의 종류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급여의 종류. 먼저 현금 급여,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이제 현물 급여가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증서가 있습니다. 증서. 그죠? 증서가. 우선 현금과 현물을 대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걸 대별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증서까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현금의 장점 중에 자, 개인적 효용은 누가 높아요? 개인적 효용은 당연히 여기가 높죠. 개인의 효용은 즉 개인의 만족감은 여기가 높죠. 사회적 효용은 여기가 높고 사회적 효용은 여기가 높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운영 효율성은 어디에 높아요? 여기가 운영 효율성이 높죠? 운영의 효율성이 여기 높고, 목표 효율성은 어디에 높아요? 여기가 이제 현물급여가 목표 효율성이 높죠? 그죠? 여기는 운영 효율성이 높고. 그쵸? 이렇게. 자, 기타 이제 현금의 장점이 있고 현물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급의 장점은 얘가 제일 크고 그다음 요게 제일 큰 것이고, 만약에 이제 현물의 장점은 당연히 현물이 가장 큰 거고 그다음 증서고 그다음에 현금인 겁니다. 이 순서. 그러니까 증서는 양쪽을 다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거. 그다음 이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어디예요?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공급자 또는 서비스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당연히 현물급여죠. 그죠? 현물급여. 자, 그거 말고도 이제 권력과 기회와 권력, 그 급여의 종류의 권력, 기회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이 전달 체계는 우리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전달 체계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제 중앙이냐 지방이냐라고 하는 거, 그게 나오는 것이죠. 영리냐 비영리냐는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민간 내에서 영리냐 비영리냐는. 그 다음 이제 재원체계인데, 이 재원체계는 자, 공공재원과 그 다음에 민간 재원으로 나뉘죠. 자, 이 공공재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뭐요? 조세. 그죠? 이 일반 예산이죠? 일반 예산.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얘는 사회보장성 조세죠? 얘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해야지, 그냥 조세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회보험료는 그냥 조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조세라고 하면 틀린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조세지출 있죠? 조세지출. 자, 이 조세 일반 예산은 둘로 나뉘죠.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그죠? 이 간접세는 특, 부, 일 이렇게 나뉘어야 하고, 직접세는 자, 여기 직접세, 소득세. 지금 간접세가 여기는 소득세이고, 여기 부세가 여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자, 여기서 누진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누진적이에요? 여기가 가장 누진적.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얘보다 얘.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이제 얘보다 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누진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면 역진적이 되는 겁니다. 역진적. 그러니까 누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높다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가 높으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거. 그다음 특히 이제 민간 재원은 꼼꼼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죠? 이것도 이제 이거 그냥 무조건 민간 재원끼리는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누진적이냐 역진적이냐는. 근데 이제 사용자 부담 이것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자발적 부문, 기업 복지, 그 다음에 비공식 부문 이렇게. 근데 그간에 나온 거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기업 복지가 한 줄 정도 나왔죠. 한두 줄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 지출의 경우에는요. 조세 지출은 자, 이 가처분 소득과 관련해서 조세 지출은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하죠? 늘립니까? 줄입니까? 가처분 소득 어떻게 해요? 조세 지출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되죠. 왜냐하면 빼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이용료 있잖아요. 이용료. 여기 지금 사용자 부담. 여기 지금 이용료인데, 이용료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이용료 뭐 나왔어요? 연동제, 정률제, 정액제. 요거. 자,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그죠? 정률제보다는 연동제가 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여기는. 다시 한번 또, 짚어보세요. 이건 제가 아주, 정책론은 내용상 좀
좀 더 내용을 좀 더 파고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여기서 지금 다뤄드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지금 쭉 기억해 나가면서 함께 우리 그 합격점까지 달려드리려고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자, 이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보장 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론과 이제 법제론이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5대 공공부조법, 5대 사회보험법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법제론과 겹치는 부분이어서 법제론에서 다루겠는데 법제론과 겹치지 않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즉 사회정책론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거죠. 우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는 공공보조제도 그 다음에 여기가 사회보험제도. 자, 이 공공보조는 기여합니까? 기여하지 않습니까? 기여하지 않죠. 비기여입니다. 비기여. 근데 소득자산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소득자산조사는 하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이죠. 반면 사회보험은 얘는 기여합니까? 안 합니까? 기여하죠. 근데 소득자산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빈곤선 이런 거 지금 여기 빈곤선인데 최저생활보장선인데 이걸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주는 것을 사회수당이라고 하죠. 이 사회수당의 경우에는 얘는 기여합니까? 안 합니까? 기여하지 않습니다. 비기여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자산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얘는 소득자산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교수님 사회보장 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잖아요. 그래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학문적으로 나눌 때입니다. 사회보장 체계 영역 나눌 때 1, 2, 그 다음에 여기 3, 4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얘는 비기여죠. 여기 비기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둘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또 하나는 그냥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그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뭐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자산조사 하지 않고 받는 것이고 이제 공공부조와 같이 이렇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자산조사에 근거해서 혜택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 이 사회보험과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민간보험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민간보험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와 얘를 비교해야 하고, 얘와 얘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 공공부조에서는 빈곤론. 그래서 이제 빈곤론에 이 사회적 배제, 빈곤선의 측정, 그래서 절대적, 그 다음에 상대적, 주관적 빈곤선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빈곤의 정도는 빈곤의 심도를 측정하는 빈곤객과 빈곤의 규모를 측정하는 빈곤율이 있죠. 거기다가 센지수 하나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센지수는 빈곤율과 빈곤갭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센지수도. 근데 이 센지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위에 있을 때 0이고 모든 사람의 소득이 0일 때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차피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 이제 법제론에서 다루지 않는 근로 장려 세제. 특히 이제 한 가지만 더, 이 근로장려 세제는 언제 도입됐죠? 2006년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도입됐죠? 근로장려 세제가 시행된 건 언제입니까? 2009년이에요. 알았죠? 2009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려 세제는요, 요거는, 자, 이건 현금급여가 아니라 이건 조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근로장려 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적립방식과 부가방식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나오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확정급여냐 확정기여냐도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비 지불 방식과 관련된 것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부가수가제를 그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는 나왔었는데 상대가치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치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포괄수가제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고요. 상대가치수가제를 빼버리고 그냥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포괄수가제는 2002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실시된 것은 언제다? 2012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2012년에 실제 시행되었다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제 정책론과 법제론과 겹치는 부분, 그 내용들은 법제론에서 제가 쭉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행정론과 그 다음에 법제론 남았습니다. 자, 정책론 내용은 굉장히 공부할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이것 또한 만약에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특히 잘 나오는 부분들 그거 이제 추려놓은 게 이제 족지기 벼락치기이긴 한데 그 다음에 또는 우리 지금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로 공부하시는 경우는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표기가 잘 되어 있는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맞추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 따먹기 계속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론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